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이제 빚을 북한이 지고 있는데요. 약 69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지까지 40년 가까이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인삼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인삼량이 무려 400톤에 달하고요. 285년 동안을 이 인삼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연을 달라고 합니다. 제 거 엿먹이는 사람. 미국의 한 군사력 평가 기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3위는 70척의 잠수함을 가진 러시아. 2위는 73척의 잠수함을 가진 미국. 세계 최강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바로 88척의 잠수함을 가진 북한. 최근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개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과연 북한은 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이만갑에서 밝혀드립니다. 세계 1위 잠수함 보유국이 북한이라고 아까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아요. 그러나 잠수함은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괴력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권투 잘해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덤비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네, 드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북한이 88척인데 사실은 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디젤류 있잖아요. 추진 연료로 디젤류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핵 우라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라늄은 끝이 없잖아요. 그 파워가 세고 오랫동안 이 디젤 연료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엔진을 돌리려면은. 근데 핵 원자로는 공기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핵 분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북한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구형 모델이 2차 대전 독일에서 가져온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이고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소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6년, 98년도에 잠수함, 그 상어급 잠수함 동해에 좌초됐죠. 예. 그물에 걸린 거, 그물에 걸린 거. 꽁치어망이 걸렸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꽁치어망이 걸려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육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낚시해서 잠수함 하나 걸렸다는데 그게 니네 나라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북한 잠수함이 꽁치어망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설에서는 뭐 성능이 열악하다, 뭐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세력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는 잠수함 한 척을 잡는데 수상함정이 25척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잠수함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을 계속 키우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 직전으로 갈 때 같이 많은 잠수함을 투입시켜가지고 게릴라전 수행, 그다음에 주요 후방시설을 교란시키고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겠다. 예.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그 조그마한 잠수함에 잠수정에 특수전 요원 몇 명만 싣고 갔다 거기 가깝잖아요. 또. 공격을 해버리면 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남한이 이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대체 몇 미터까지 내려가길래 이렇게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10m 이내만 밑으로만 들어가면 찾기 힘들어요. 예? 그럼 최대 몇 미터까지 보통? 북한 잠수함은 2차 대전 때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200m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선진국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600, 700m. 우리 거는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보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성능은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정도로 이 높아요. 차이라는 게 속도 성능, 속력, 그다음에 자동 조절 장치, 그다음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거. 원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00톤짜리하고 1,800톤짜리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몇 명 저는 들어가요? 1,200톤. 인원은 다 똑같아요. 40명. 많이 들어가요. 40명 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 핵추인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추인 잠수함을 만들어 보니 사용해 보니 훨씬 낫더라. 돈은 많이 들어도.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추인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은 핵추인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 병행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서랑 씨 북한에서 해군으로 근무하실 때요. 서랑 씨도 그럼 잠수함 네, 타셨어요? 네, 저 잠수함 타봤습니다. 근데 선체에 잠깐 타봤었는데 사실 내부에는 딱 잠수함 군인들 제외하고는 일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자 군인이 없다고요? 예, 여자 군인은 원래 기본으로 없고 그 안에는 잠수함 성원 외에는 다른 사람 일체 들어가지도 못해.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선체에 잠깐 탔었는데 예. 잠수함 이제 기동하는 소리가 되게 요란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이제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지금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모든 잠수함이 다 그런 요란한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저희 전대는 24척이 있었는데 거의 30%는 다 술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건대는 그냥 도색을 잘 칠했으니까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수리를 가고 사실 성능이 또 안 좋아가지고 되게 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거 저희 교환에 있었으니까 들었거든요. 이게 잠수함이라는 게 군수산업체에서 제일 높은 기술이에요. 근데 북한은 민간 경제 자체도 없고 경제력이나 거기에 합당한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볼 때는 군수부문 내놓고는 개떼를 몽둥이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저 잠수함이 나왔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민족의 경사라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 저 사료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해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6호에서 소형 잠수정, 소형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무슨 반잠수정 같은 거 그런 거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해서 생산했는데 워낙에 수준이 낙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잠수함들은 글쎄요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북한이 이 소형 잠수함이 맞는가 하면 이건 북한의 해군 전략과 관련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1992년 4월 달에 그때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많이 생산해서 수시로 남조선 근해 남해 동해 서해를 수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맨 밑에서 움직이다가 최고 사령관이 공격 명령 내리면 특전대 뭐 이런 것들이 공격 수단으로 해서 타격하는 이런 전략으로 우린 나가야 된다.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꽁치 그물에 걸렸다면 그건 잠수함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그것도 간첩용으로 나오는 잠수함은 보통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잠수함이 한번 기동하자면 기름이 몇십 톤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 부족으로 한 해에 2번씩 하는데 2달씩밖에 못 하거든요. 1년에 훈련은. 그 정도밖에. 북한은 잠수함이 좀 많아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는 왜 잠수함 사는 걸 이렇게 목숨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의 잠수함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잠수함의 핵심이 어뢰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쏴서 수상함을 파괴시키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뢰를 발사하기보다는 잠수함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수상함에 부딪혀요. 자폭을 해요.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야, 너무 원시적이다. 이건 그러면 건조 능력이 있습니까? 건조 능력은 1963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거를 리엔지니어링, 역설계 해가지고 수리도 하면서 배운 걸로 한 13년 지난 1976년도부터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제를 모델해서 그게 만든 게 1800톤이고 그 이후에 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는 300톤급 그 크기를 양산했어요, 양산. 그래서 근데 사실 조잡해요. 그러나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게릴라 세력으로 변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위협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피로 나느냐 광세기로 나느냐. 우리도 점진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SL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혹시 SLBM이 뭐예요?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래요. 핵무기는 북한이 생존을 걸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적화 통일도 하고 미국 놈도 방해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하니 계속 항공모함 미국의 B-52 이런 데 와서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네네. 핵기지에 대해서.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당할까 봐. 그래서 그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는 게 SLBM, 잠수함에. 잠수함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 SLBM, ICBM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평양에서 쏴서 미국으로 가게 하는 이게 목표인데 그 가다가 다 걸리잖아요. 네. 뭐 요격당하고. 그래서 잠수함을 싣고 가까이 가서 기습으로 하겠다. 네. 그게 이동식 SLBM. 미사일이구나. 네. 자, 2015년도에 북한에서 잠수함에 이 탄도미사일을 싣고 네. 발사를 했죠.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성공이여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음먹은 대로 소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줄기를 토하며 전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떡해. 장난감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니면 인민들 이게 무시무시하고.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성공이야 대단하오 대단해.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여자분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북한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는 건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그냥 올인한 거죠. 거기다 이제 요즘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SLBM까지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북한이 SLBM을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대비가? SLBM은 핵무기 싣고 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싣고 가는 SLBM 잠수함을 추적하려면은 핵추인 잠수함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 SLBM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나요? 우리는 SLBM 기술은 확보했어요. 확보했고 이제 SLBM은 궁극적으로는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 지금 6개국은 다 핵탄두를 실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 북한 것도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실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핵탄두를 폭발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미테이션을 한 거지. 그러나 500km 정도 날렸다는 건 다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탄두를 실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는 비핵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죠. 우리나라 건조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핵추인 잠수함은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잠수함은 잘 만들 수 있냐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원자로는 UAE, 그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원자로를.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함정 장비하고 인터페이스를 잘하느냐. 이것이 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자 설계 건조한 잠수함이 3,000톤급이에요. 그게 2018년도에 물에 띄워집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결심만 하면은 이걸 조합을 하고 그거를 국가적 기술력 총 결집하면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또 이거니까. 북한의 잠수함들은 일단 전시에는 적측의 침투형으로 그리고 또 정찰형으로 소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당국에서는 뭐 군사 강국이다 뭐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 자체는 우리도 이제 그냥 뒤에 앉아서 말하기는 야 우리가 대국들하고는 대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만약에 전쟁을 하면 이기지 못해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아니 북한은요. 그러니까 한 척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인민들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지원해달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잠수함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돈이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북한의 국방비가 GDP 대비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다른 이제 나라로부터 지고 있는 빚이 무려 140억 불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계산을 하면 대한민국 돈으로 약 15조 9천억, 8천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가별로 조금씩은 다양한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하고 독일은 각각 3억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이제 빚을 북한이 지고 있는데요. 약 69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빚이 많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여지까지 40년 가까이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엄청난 이거 빚이 참 많네요. 아유 그렇죠. 북한은 뭐 빚국가니까 다 빚이에요. 몽땅 다 빚이에요. 나는 우리 저게 제일 북한에 무상원조요, 유상원조요, 뭐 어떻게 뭐 계약해서 주고서 돈을 제일 못 받은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받을 생각도 뭐 안 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살 때 우리나라가 빚이 져서 그걸 내가 80년대 초에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저 유고슬라비아의 어디 큰 그 굿잡 발칸에서 제일 큰 터빈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실습했는데 그 공장 지배인이 북조선 기술자 2명 실습 온 걸 받아놓고 만나기만 하면 너희 나라는 왜 돈을 안 주냐 그런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터빈을 하나 가져갔는데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지금 월급을 못 준다고 노동자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저 수령적소에 그런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가 있는 어간에 찌또가 죽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빚 때문에 먹이면서 죽은 장례식까지 갔댔어요. 그때 찌또 죽은데 초마 먹고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후에 김일성이가 빚이 많다는 거 초말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군모으기 운동했댔어요 한때. 빚 갚으려고? 네. 아니 이거 듣다 보니까 정말 태산인데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뭘 믿고 북한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건지. 담보가 없잖아.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정치를 시작할 때 1960년대입니다. 그때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과 무역 교역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서 북한도 자기들 스스로 유럽하고의 이 교역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유럽형의 그 기계들도 수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신 뭘 수출해 주겠다라고 하냐면 아연이나 납 같은 이런 비철 금속, 우리 그 지하 자원 같은 것을 수출해 줄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70년대부터 이 가격이 또 폭락을 하죠. 비철 금속이. 그러면서 이 수출도 못하고 이것이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빌려주기만 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돌려달라고 빅도촉 같은 거 안 하나요? 사실 북한이 이 빚을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고 손든 게 198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상 갚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국가는 부채 지불 불능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더 이상 이제 빌려주지도 않고 더 이상 이 국가에는 빚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국제사회가.
사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빚을 이제 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 90%를 러시아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유가 없이는 탕감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종단이 이제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단 열차까지 이어지려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열차라고 하는 건 러시아의 이제 동부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면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웃기게도 북한에는 스웨덴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요, 스웨덴 대사관이 세워진 그 경위를 보면은 북한이 스웨덴에 빚을 못 갚아서 사실은 40년 전에 이제 그 스웨덴 대표 브랜드 이제 볼보 그 차를 많이 북한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출을 한 그 공장들에서 북한이 워낙 안 갚으니까 이 공장들이 국가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북한 보고 돈 좀 갚아라고 해라. 가정방문. 그렇죠. 그랬는데 찾아갔네. 국가도 지금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회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북한하고 딜을 한 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우리 대사관을 평양에 세우겠다.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최초로 서방 국가로 최초로 북한의 대사관을 열게 됐고 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북한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 창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웃기는 게 뭐냐면 체코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이거를 물건으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체코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걸로 대신 갚겠다. 과연 그 물건은 무엇일까요? 거기서도 양귀비 같은 거 키운다 그랬으니까. 네. 야, 이거 말 된다. 마약 종류. 야, 이거 저거 아닐까? 저기 북한 지금 핵은 많이 갖고 있다며. 핵이지, 핵. 저 여기 핵 갖고 왔나요? 우라늄. 아니, 잠깐, 힌트 먹는 겁니까? 아니면 못 먹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래요. 옥수수 주민들도 못 먹어요. 정답.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북한하면 이거잖아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말 되네요. 개성인상. 개성인상. 개성에도 인상 있구나. 북한은 체코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인삼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인삼량이 무려 400톤에 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 정부가 우리 체코 국민이 1년 동안의 인삼을 소비한 양이 1.4톤인데 그러면 285년 동안을 이 인삼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수법을 여러 나라에도 많이 쓰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아니 뻔뻔하면 이건 진짜 우주 최강인 것 같은데. 우리 기사 새끼 여쭤보게 그 북한은 인삼이 좀 많아요? 혹시? 많았으면 여기 분들이 다 인삼 구경했겠죠. 북한에서 인삼 구경 쉽게 못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체코 뭐 주겠다고 하면 체코 엿먹이는 사람으로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은 국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 있게 딱 해서 뭐 빚을 갚아도 갚아야 되는데 그걸 1년에 한 톤도 되나 마나 해요,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코에서도 드디어 이제 배로 왔어. 개성인상이 왔어. 야, 이 인삼. 도라지. 저는 계속 인삼은 들어는 봤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장벽 쪽이라 보니까 장벽 쪽에서 이제 인삼을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 쪽에 넘어가가지고 그 중국 인삼을 더 덕질해가지고 다시 중국 쪽에다 계속 인삼이라고 팔아요. 오히려 인삼은 한국이 더 많아요. 북한은 지금 잠수함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빚 갚을 때예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돈은 점점 이제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다 무역 관계가 다 차단되고 또 동구권이 다 또 없어지다 나니까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범죄적인 행위를 많이 했죠. 무기 밀매, 슈퍼노트, 그다음에 마약 밀매, 가짜 외국 담배 만드는 거, 가짜 상품 만들어 유통시키는 거, 그것도 이제 다 차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감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합법적으로 이제 돈이 그나마 들어가는 게 해외 노동자 파견밖에 없어요. 나가서 자기 노동력으로 번 돈을 국제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이 그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신뢰가 바로 뭐냐면 기존에는 중국에다가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러시아에다 대고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노동자가 지금 2배가 늘어나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4만 명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그 외화가 7억 달러다라는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이 담긴 영상을 저희 채널 A에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중동 국가 카타르.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이곳 카타르에 약 2,600명의 북한 노동자를 파견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하루 몇 시간 정도 됐습니까? 이제 아침에 6시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한데 일이 끝나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부터 일 하려면 정상차림 이럴 때나도 생각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도 낯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유, 안타깝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급이 약 120불에서 한 150불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 120불에서 150불 사이밖에 안 되는 임금마저도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월급으로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돈이 어느 정도냐.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시간제로 나누게 되면 실제로 한 시간당 약 50센트에서 한 60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국 돈으로 전환을 하면 시간당 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돈이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기 해외 노동자들은 여유 시간을 조금씩 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몰래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아까 해서 이제 보니까 돈을 벌어오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는데 그 짬을 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거의 3시간, 4시간씩만 자고 아르바이트를 말도 안 돼. 조금씩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뇌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일을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가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00불 정도가 됩니다. 제 주변에 그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쿠웨이트에 갔어요. 네. 뭐 회사에서 그래도 쭉쭉빵빵 잘 나가던 사람인데 뭐 쿠웨이트 간다니까 뭐 북한 내부에서 돈 벌기보다 괜찮겠다고 집 가산을 털어서 그 비용을 대고 예, 쿠웨이트를 갔는데 자기는 24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3년 일했는데 자기는 붓다구만 남고 진짜 가죽에다가 뼈에다가 가죽만 붙여왔는데 그나마도 24시간 만땅풀 일하고도 오면은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게 마이너스 통장. 근데 진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뿐 아니라 만 내지 2만 달러짜리 그 빚을 안고 매 달마다. 그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국가가 이 쿠웨이트란 나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과 무슨 이렇게 당해서 이런 건데 너 이걸 중성심을 해라. 이렇게 하고서 계속 바치라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도 일전 한 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근데 저는 날짜가 됐어요. 3년 동안 계약했는데 집을 가자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자나 그 당조직에다 돈을 주기로 하고 파고출 줄러 나간대요. 그 자기네 그 한 작업반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일 한 달 전부터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망가망 나가서 그 사람들 돈을 주고 과거출 줘서 팔고 아침에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숙소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야 되겠는데 택시를 안 타고 그 돈이 아까워서 걸어서 거지 오고 그러다가 다음 날에 고향으로 집을 귀가하는데 비행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주머니 트니까 2,000달러. 2,000달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힘들게 가족한테는 시체돼서 뭐 가족한테 오지도 못하고 그 돈 두고서 다 당해서 그래서 쓱싹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혹시나 그
그 우리 여러분들께 다 여쭤보는 거지만 이것 또한 세계 1위다 북한이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알려주신 분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우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북한이 다 나쁜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북한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참가국이 한 207개국이 됐는데 100명당 메달을 딴 수로 이제 국가를 순위를 매겼을 때 북한이 1위였어요. 100명당 북한이 22개의 메달을 따갔어요. 그게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제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북한이 왜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냐? 그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자기 나라의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스포츠에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은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세계 그 보건기구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23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그 10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북한은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도발이 안 됐습니다. 연료도 없고, 또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 북한 살아봐서 알지만 저녁 시간마다 가정집들에서 석탄을 떼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환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 화력 발전소나 이런 곳에서 그 이 대기 오염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또 책임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유해 성분이 꽤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난 요즘 재미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 평양에서 김정일이가 주체적인 사탕 과자를 만들어서 평양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간식을 공급해라 해가지고 80년대에 나온 사탕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사탕에다 아주 코믹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송팔 사탕. 그다음에 과자가 또 있어요. 벽돌 과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단단하고 제일 갈지 않는 과자예요. 사탕도 그렇고 그 사탕이요. 송팔 사탕은 평양에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양시에서 제일 큰 버스선이 송팔선이에요. 성신에서 떠나서 팔도계까지 가는 게 그 제일 긴 버스 노선인데 성신에서 사탕 물고 타면 팔도리에 가서 내릴 때까지도 사탕이 너무 하시네요. 안 녹아요. 오빠 진짜요? 오빠 제가 마지막에 다 가지고 구슬이죠. 오빠 제가 이게 그렇게 되면 구슬이죠, 구슬. 내가 그래서 근데 상도는 또 찝찝이래요. 근데 그게 김일성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거예요. 벽돌 과자도 떠 있는데 빨다 빨아지질 않아서 깨는 건 도말할 것도 없고 넣고 할머니들이 망치로 깨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녹여서 애들 먹여요. 또 북한이 1위라면 감자뼈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양강도 같은 데는 이제 대영단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감자 고장이라 보니까 감자 요리가 50가지 넘게 나와요. 아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감자엿이 되게 유명한데 그 감자엿이 세계에서 제일 1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자가 딴 데는 안 만드니까 거기가 일이 아닐까. 그쪽도 없는데. 아 진짜요? 진짜 감자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자엿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랑 어젯밤에 자지 못하고 했었거든요. 이 북에서 이렇게 네. 어린이들이 먹는다. 저희는 간식으로 이거를 계속 다려서 먹었거든요. 이쁜데? 아니, 밤 아닙니다. 나 이게 순대인 줄 알았어. 이게 딱 다 붙어내고. 이거 약간 우리 자갈 아니야? 명절날 먹을 만한 아 엿이구나 엿. 송편맛 나는데 송편맛? 아니 이게 근데 안 떨어져.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입이 안 돼. 이게 안. 잘 드세요. 먹어 보고 가만히 계시라는 건가 봐요. 예. 아니 냄새는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송편 냄새가. 예, 송편 깨맛 송편 맛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녹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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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태평양을 건너 뱃소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김리하. 김대현입니다.
북한에서부터 달콤 살벌하게 다퉜던 우리 남매가 한국에 와서 이만갑까지 진출했습니다. 북한에서 초등학교 꼬맹이였던 동생이 훌쩍 자라 이제는 저와 함께 한국 TV에도 나오게 되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현실 돋는 양강도 남매 저 리하와 동생 대현이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공개할 테니까 모두 기대해 주세요. 아니 두 분 참 묘하네. 귀여워요. 몇 살 차이 나요, 대현 씨? 네, 9년 차입니다. 대현 씨가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19살이에요. 와, 진짜? 네. 저는 양강도 남매라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정민우 씨 생각했거든요. 약간 까맣고. 본인.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미소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우와, 그리고 누나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는 양강도에서도 제일 구석구석에서 살았어요. 생긴 거 봐봐요, 까맣까만 게. 이분들은 중심에서 살았거든요. 맞아요. 도시에서 산 거예요, 리아 씨? 해산시에서. 진짜? 또 다른데 뭐. 해산시 중심은 여기로 말하면 서울에서 강남, 압구정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가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예. 어디 살았어요? 저는 시흥동이라고 제일 중심에 역전도 제일 가깝고 제일 중심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우리도 시흥동 있는데. 역시 뭔가 좀 이게 달라요. 연주도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아코디언 남자가 연주하는 거 처음 봤는데 힘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가 파워풀하고 그리고 남자가 아코디언을 하는 게 좀 희소성이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근데 보통 악기를 하려고 되면 돈이 좀 있는 집에서 하지만 남자가 하는 집은요, 돈이 좀 많이 예. 더 많이 있는 집들에서만 할 수 있는 조금 상위층에 있는 대현 군은 몇 살 때부터 언제 왜 배우게 된 거예요? 6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배우고요. 12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워낙 좀 아코디언을 잘 치다 나니까 수영중학교 음악 써져 있는데 여자애들 한 60명 됐나? 그런데 제가 저도 책임자였어요. 제가 좀 센스가 있나 봐요. 약간 인기도 많았겠어요. 인기는 없었어요. 실력만 좋았어요. 이게 뭐지? 겸손과 잘난 척을 동시에. 스트레이인데요. 매력인데요. 리아 씨. 네. 집이 좀 돈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하시다가 북한으로 그때 당시 귀국하셔가지고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이렇게 가전제품, 옷도 그렇고 메이크업 다 이런 제품들을 그 외화 상점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구매해서 쓰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 되게 동생 뒷바라지를 잘 해주셔가지고 동생이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뭐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아코디언, 피아노 뭐 다 잘 치고 되게 다재다능한 애거든요. 아니 근데 동생도 그 동생이 사실 이제 누나도 굉장히 미인이신 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많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래에서 딱 먹던 애가 저 많이 좋아해서 사귀어가지고 걔도 꽤 잘 사는 애였는데 그때 당시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서 세 줄의 세알이라고 단위 원장 하는 거 모두 아시죠? 그 애였는데 한번 어떤 제 생일 때 양순백화점 중식당 가서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때 제일 비싼 선물도 시계 하나 해줬던 게 기억나거든요. 저 동생이 얘기해봐요. 누나 인기 많았어요? 누나요? 네. 인기보다는 좀 짱이었죠. 짱? 싸움 짱? 무서웠어요? 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누나 친구들한테서 들었는데 네. 누나가 남자친구들 진짜 지락펴락 했거든요. 막 때리고. 북한에서? 저희 누나가 21살 때인지 22살 때인지 우리 형이 저 누나보다 1살 우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몰래 봤죠. 근데
딱 몰래 보니까 안에 손으로 막 때리고 바로 차고 내차고. 어떻게? 아 이게 뭐야?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보는 사람도 안 무서웠어요.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정수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누나랑 싸워본 적 있어요? 싸웠다기보단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아니 보기에는 진짜 힘없어 보이고 굉장히 착하실 것 같은데 완전 반전이거든요. 아니 싸움을 하다 못해 동생까지 패고 다닌다는 게 사실입니까? 얘가 또 없는 소리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친구들 패고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 좀 교양시키느라고 좀 때리고 패고 하긴 했어요. 좀 때리고 패고 하긴 했어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한다. 네네 맞아요. 그거네. 딱이네. 네. 영원이네. 조금이 아니라요. 조금이 아니라. 한 번씩 말 안 들을 때마다 완전 스파르타 교육 시켰고. 우리 아버지가 파리채를 만드셨는데 워낙 든든하게 만드셔서 세 줄로 만들었어요. 파리채를 세 줄로? 파리채 대를요. 한 이만한 세 줄인가? 이 두께가 이만한데. 그걸로 계속 누나가 저를 때리고. 아프게 세게 때렸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때릴 때도 있고 또 손으로 때릴 때도 있고.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워낙 제가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저를 막 잘 들어서 던졌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하신데? 야 현실이라. 이거 진짜 현실 남매다. 현실 남매. 들어도 던졌대. 네, 진짜 들어서 던졌어요. 저 그건 진짜 기억나요. 막 휙 날아가던.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진짜 얘기를 누나가. 듣다 보니까 완전 반전이거든요. 네. 리아 씨, 진짜로 동생을 때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이유가. 일본에는 교육이 되게 강하셔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항상 존칭 쓰고 학교 갔다 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꼭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좀 막내고 좀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도 좀 반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려고 하고 징징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생을 좀 좋은 데 데려가서 데리고 놀렸고 친구들하고 온천에 갔었는데 네네. 그때 그 홍수가 나가지고 버천까지는 차가 가는데 온천까지 한 30리 정도 걸어야 됐어요. 멀다. 근데 거기 너무 머니까 애가 못 가겠다고. 가야지 어떻게 해. 누나가 업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자 오르고 달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들 없는 데서 어딜 때렸나요? 그냥 뭐 다 때려서. 어린이가 보이는 대로. 아니 그때 몇 살 때예요 대현 씨가? 대현이 몇 살이에요? 11살? 11살짜리가 그렇게 12km 걸어서 온천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데 데려가려고 누나가 동생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때요, 대현 씨? 누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죠. 네. 그런데 누나가 내가 싫다는데 귀찮게 할 때가 많아요. 누나니까 동생이 예쁘겠죠. 그 예쁘니까 계속 뽀뽀하거든요. 뽀뽀하면 막 싫거든요. 그래서 누나 하지 마. 진짜 싫다니까. 또 때려요? 너무 화가 나서 갓나라 소리 한 번 했거든요. 이때까지 처음 한 번 해봤어요. 갓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욕한 거고 저는 이제. 진짜 다시는 한 번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교양받았죠. 너무 많아, 맞아. 아니 누나한테 궁금한 게 저기 동생이 싫다는데 뽀뽀 그거 계속 한 거예요? 아니 동생이 그 너무 귀엽고 막 어려서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좀 이쁘다는 표현을 막 강렬하게 좀 꼬집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가 잘 때 어머니 벌을 이렇게 쥐고 자는 좀 버릇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귀여워라. 네네. 그런데 누나 벌은 한 번도 안 쥐고 자는 거예요. 한 번 어디 가서 자는데 아침에 나도 일어나 보니까 얘가 내 벌을 어머니 줄 알고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좋아가지고 누워서 눈 뜨고 웃고 있는데 애가 눈을 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손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누나가 싫으냐고, 너 이뻐서 그러는 건데 막 싫어하니까 저도 또
아우. 아니 말 안 들으면 되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야 남양 특집 같기도 하고 씨. 너무 웃긴다. 근데 현실이다 현실. 귀엽다. 청소년 때는 제가 누나가 좀 안 무서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그니까 크면 클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정말 신기한데? 누나가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진짜 더 무서웠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요. 누나가 시끄러우니까 계속 내쫓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 쩔짱부가 되죠. 그러니까 9살 많은 누나니. 13살 때까지 쩔짱부였대는데 14살부터는 완전 반전이었거든요. 우리 나이로 이제 중1이 된 거지. 중학생이 된 거야. 사춘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일생에 싸울 양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길 싸울 양, 질 싸울 양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으로. 왜 그러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13살 때까지 내가 이렇게 그냥 쩔짱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저한테 강명이 찾아온 거예요. 강명이 빛. 동무가. 동무. 친구가 하나 생겼거든요. 뭐 나쁜 친구 사귄 거 아니야? 친구가 어떻게 했는데? 그 뭐를 어떻게 했는데 벗어났다는 건지. 대장부가 됐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배짱을 키워줬죠. 제가 13살 전에는요. 친구들이랑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14살부터는 한 번도 져본 싸움이었어요. 그동안 맞은 게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나 덕이네. 맞았으니까 이기는 거겠죠. 맞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 12명이랑 싸웠거든요, 제가 혼자서. 12명? 6명 정도 코가 부서질 정도로 패했거든요, 제가. 1대 12로 싸운 거예요? 네, 1대 12. 그런데 저는 더 한심했죠. 걔네가 그렇게 됐는데 저도 완전 비죽이죠. 악으로 싸웠고.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된지 후에도 생각해보면 그 장명평이라는 애 때문이더라고요. 왜요? 친구 동무 네. 때문에. 걔가 진짜 남자의 본성을 저한테 넘겨줬죠. 야 이거 14살에. 야 여기 없는 사람인데 궁금해. 근데 누나한테는 안 되죠, 그래도. 네. 동생이 아주 어리다 보니까 동생을 보는 게 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해서 누나가 돈을 버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딱 들어서 그때 당시는 제 나이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최고였어요. 이거 거의 유행을 했구나. 네.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좀 한 18살쯤 되면 누나가 꼭 돈 벌어서 네가 원하는 그 좋은 오토바이로 하나 사줄게 약속했었어요. 최고 누나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로 오고 막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돈 좀 모아서 오토바이 최고로 좋은 거 사라고 어머니한테 돈을 붙여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데리고 와서 대안아 너 그때 누나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그래서 누나가 사실 오토바이 사라고 돈 보냈는데 샀어?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요.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몰랐어요. 그걸 다 생활비에 너를 위해서 다 쓰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왜 그 오토바이 안 사줬냐 이렇게 하지 말고 현명하시니까 지금쯤 그때 오토바이를 샀으면 얼마 타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릴 때.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은 누나 아닙니까, 대현 씨? 그거보다 진짜 저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거든요. 누나가. 언제요? 제가 8살 때인지 10살 때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 놀아야 되겠는데 공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뻘에 공기가 다 나갔거든요. 바람 찾아면 짤락돈 100원이 필요한데 집에 둘러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있어요. 근데 누나 보고 말하기는 싫고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 큰 마음 먹고 말했어요. 누나 나 바람 좀 불어야 되겠는데 짤락돈 100원 좀 줘라. 누나가 300원 주더라고요. 어머.
저 마음이 울컥했어. 진짜 울컥했어. 진짜? 심장이. 안 줄 줄 알았는데. 매일 때리고 꼬집던 누나가 맞아? 아, 네. 그러니까 때리고 잘해주고 때리고 잘해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랑 아빠는요 완전 딱딱하시니까 제가 100원 달라면 100원 주고 1000원 달라면 딱 1000원 주거든요. 일본식. 그런데 누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다 더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100원 달라는데 300원 주더라고요. 300원이면 사탕 2알 사 먹을 돈밖에 안 됐어요. 감동이에요. 진짜 일생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누나가 엄마 진짜, 아버지 어머니도 못 해주는 사랑 누나가 진짜 다 해요. 대현아. 대현아. 마지막 마무리. 내가 보니까 너무 맞다가 300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들. 진짜 일생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먼저 탈북을 한 다음에 동생하고 엄마를 같이 직접 모셔온 거예요? 네네. 처음에 누나가 갈 때 편지 써놓고 가는데요. 어머니 제가 갑니다. 그리고 똥가방 안에서 중국돈 10원 꺼내가지고 갑니다. 여비 모자랄까 봐.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머니하고 저는 알아차렸죠. 그런데 때리는 누나가 없으니까 저는 편안하죠. 아이고야. 그런데 점점 크면 클수록 누나 있는 애들은 진짜 빤듯하게 진짜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누나 있는 애들 부러웠어요. 제가 누나가 있는데 왜 누나 있는 애들이 부러웠는지. 누나가 있긴 있는데 없으니까. 그렇지. 안 때리는 누나가 있어야죠. 그래도 때리는 누나라도 절 챙겨주는 누나만 있으면. 제가 어머니 여기 오실래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 어머니는 내가 이 좋은 집을 두고 어디 가겠냐고 안 가겠다고 이러시고 그랬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되게 높으신 그 직책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이고 그늘이 없어졌네. 큰아버지 저 되게 이뻐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여기 오시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하시던 분이 아 되게 힘드시구나. 알았으니까 제가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도 떠날 준비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거기 정세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위험하지. 7월 6월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한 10월 6일쯤 건너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저 올랐구나. 네. 저도 온 지 2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했대? 부모님이랑 동생 데리고는 와야지 해가지고 저희 사돈 이모가 이모랑 이모부 계시는데 돈 빌려줄 테니까 천천히 갚고 데리고 오자 일단은. 그래서 알았다 하고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돈 갚고 있어요. 지금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네. 아버님은? 갚고 있어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동생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도 그늘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까지 없는데 혹시 아프기라도 하시면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여기 온다고 해서 저도 한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다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럼. 정말 돈이 먹고 남아서 돈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아껴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시고 오시라고. 그냥 온다고 해서 막 잘 사는 거 아니니까 혹시나 우리가 북한에서 살던 것보다 더 못 살 수 있으니까 그쵸. 집도 없고 각오하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하나원에서 4월 26일 날 퇴소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이제 2개월. 대형군 지금 하나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대형군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한 2달 생활해 보니까. 진짜 좋아요. 제가 편의점 알바하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제품 이름도 모르고. 어려울 텐데 진짜.
예,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진짜 심장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것 같아. 말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아니 손님이 와서 뭐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진짜 난감하잖아 이건. 네,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손님한테. 손님이 미안하겠다. 미안해하겠다. 전자레인지 데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몇 분 누르는 거기 다 있는데 네. 밖에 써져 있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기억했거든요. 몇 분 누르는 한 번은 실수해서 15초 해야 되는 거 40초 했거든요. 아이고. 터졌겠다. 그게 됐어. 네. 저 리아 씨는 어때요? 동생이 와서 지금 대한민국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사실 언어도 그렇고 이게 외래어도 많이 쓰고 좀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잘하고 정말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얘가 하루는 며칠 동안 일한 돈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첫 시급인데 자기 생각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는 탈 줄 알았는데 한 60밖에 못 가졌대요. 네. 지금 제가 또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투잡 뛰고 있어요. 아 면세점에서 일하고 또 끝나고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고다. 우리 누나 새벽까지 일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엄마도 있고 자기도 있으니까 누나 돕는 데까지 힘껏 도울 테니까 귀여워라. 일하지 말라고. 누나 사실 이거 자기 100만 원 타면 누나 몸도 마르고 하니까 안마기 30만 원짜리 사주려고 했었는데 돈이 생각보다 작네. 그러면서 누나 생일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생일 때 슬퍼. 생일 때 자기 꼭 사주겠대요. 너무 착하다. 어머니 그 버스도 타고 다니는데 10만 원 쓰고 10만 원은 생활이 있더라고. 이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좀 쓰겠다고. 그래. 그래서, 네. 너무 예쁘다. 그래. 아유, 우리 대현이 진짜 많이 컸구나. 이제 마음 다 아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고 이제 학교도 가야 되니까 열심히 모아서 잘 쓰라고 그랬었어요. 돈 남은 건 뭐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축이야. 진짜 착하다.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좀 부탁을 할 텐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누나가 남동생에게 볼에 뽀뽀 한번. 야. 오늘 아니면 언제? 동생은 또 싫다고 반항하면 다시 두들겨 맞든지. 오늘 아니면 언제? 똑같이. 우리 동생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9살 밑에 동생인데. 뽀뽀. 안아주세요. 쌀포를 드려야 돼. 아유 부끄러워. 동생인데. 아니 그걸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싫어했어? 지금 좋은데요. 지금 좋죠? 이런 누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자,